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하기 이제 전에 인트로라고 그렇게 하죠. 이제 시작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제 4.15 총선을 분석한 도둑놈 시리즈, 도둑놈 시리즈, 네 번째 책. 이제 원래는 총선을 내고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2권 3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를 다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4권 5권을 지방선거를 이제 내려고 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또 5권은 2022년 또 지방선거 무슨 짓 했나, 이렇게 두 권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4.15 총선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집필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은 대개 제작하는데 한 40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마치게 되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원고가 끝나는 것을 탈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탈고 이전에 1차 수정, 2차 수정을 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2차 수정, 2차 수정하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넘기면은 그러면은 바로 작업이 들어가면은 3월 말 정도까지 매대에 깔리고 4.15 총선 그야말로 3주년 특집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책을 이제 쓰면서 방송은 뭐 매일 해야 되니까 이제 바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49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49개 선거구가 있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은 역대 공직선거 가운데서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화끈하게 조작을 했다는 것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산적으로 그야말로 민주당 후보한테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표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었을 때 30표를 훔치면은 그게 조작값 30%입니다. 그리고 45% 되면 이제 45장을 훔치는 거죠. 100장 가운데. 그런 이제 전산 조작을 밝혀내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걸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약 1만 표 정도 이상을 훔쳤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그러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낙연과 황교안이 맞붙었는데 황교안이 얻었던 100표 가운데 45장 표를 이낙연에게 그대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마다 10,000표 이상, 12,000표, 16,000표 정도 이렇게 훔쳐가게 되면은 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49개 의석 가운데서 41개를 민주당이 독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강남 3구에서 8개 자리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유지했고 거의 전패한 거죠.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겼던 것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는 권영세 씨가 용산구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권영세 씨는 1만 7천 표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1만 7천 표를 조작했는데 1만 7천 표를 때려 부어가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70표인가 80표 차이로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후보는 뭐 기적적으로 당선이 된 거죠. 권영세 후보 다 알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당선됐는지. 왜 그런가 하니까 2016년 총선에서도 본인이 이제 그때는 아마 용산구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 선거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뭐 완전히 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각 선거구마다 조작을 10,000표 정도 하고 나면은 어떤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 4.3 총선에서 170석을 얻겠다, 200석을 얻겠다, 이것은 그냥 희망사항이지 달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4월 1일 날 여러분들 목표 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4권 2022년도 총선, 2020년도 총선 어떻게 훔쳤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나라가 아닙니다. 개판이죠.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겁니다. 예? 선거구마다 10,000표 이상을 조작을 했으니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 6,000표 여러분들 용산구에서는 쑤셔 넣었는데 16,000표면 절반은 권영세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빼앗고 나머지 절반은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멀쩡한 나라를 586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민주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검찰 독재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구역질이 나는 거죠. 그 사람들 지금 연배가 대개 우리 나이로 보면은 1962년생, 63년생, 65년생 뭐 그 아래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송영길 씨, 우상호 씨, 이인영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좀 586 운동권 출신의 많은 척에 속하는 거죠. 야, 정말 저도 뭐 이 보면은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죽 사람이 할 게 없었으면은 멀쩡한 나라의 선거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침탈하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놀랍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파묻고 없는 일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게 여당, 야당 다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로 된 대통령이란 양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정상적인 그런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되면은 그냥 대한조작국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내가 봐도 어떻게 그 멀쩡한 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게 됐는가. 그 뭐 참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10,000표 이상을 여러분들 만지게 되면은 어느 놈이 여러분들 선거에서 당선되겠습니까? 10,000표를. 10,000표를 만진다는 이야기는 절반인 5,000표는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도둑질을 하고 5,000표는 도둑질한 작물을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10,000표가 되는 거죠. 또 이번에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만 7,077표 차이로 이재명이 패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24만 7,077표가 필요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윤석열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4만의 절반인 12만 몇천 표 정도만 훔치면은 그것만큼 윤석열이랑 이재명한테 더해주게 되니까 그냥 13만 표 정도만 이번에 훔쳤으면은 지금 뭐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식자청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언론도 다 여러분 침묵하고 심지어 보수 유튜브들도 뭡니까 다 침묵하지만 나라 망하고 나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 좀 힘을 더해 주셔 가지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5월의 꽃향기처럼 널리 퍼져 가지고 백성들이 깨어나고 깨어난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선거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운동에 동참해서 국가가 그 헌정 질서가 침탈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다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도둑놈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젊은 날에 숫자를 보는 훈련을 일찍부터 받았고 그 이후에 한 20년 넘게 조직을 떠나가지고 글 쓰는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신속하게 글로 담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라기보다도 제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젊은 날 받았던 숫자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과 20년 동안 갈고 닦은 책 쓰는 능력이 합해져 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써서 이 문제를 알리고 또 역사적 증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은 천운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천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쓰는 책들이 상업적 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접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좀 구매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셔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내 나라도 아니고 당신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힘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권 2권 3권에 이어 가지고 4월 1일 날 4.15 총선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5권 6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주셔서 선거가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의 공정성을 잃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라에 남아있을 게 없는 겁니다. 문정권 5년 동안 여러분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이 20년 30년 5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나라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체제라는 것은 공기와 물과 같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되고 그 공기를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쓴소리를 좀 잘하는 인물들을 한번 꼽아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 대전광역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오선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의 여러분들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검찰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있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원외에 있지만 부산의 지역구를 20대 뒀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을 뒀던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참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따라 가지고 집단 이 항쟁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그 안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공천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뭐 겉으로야 폼 잡고 있지만 공천 못 받으면 다 개털이지 않습니까? 개털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뭐 폼 잡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다 개털이거든요. 개털이기 때문에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 지도부가
왼쪽으로 가면 그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천을 앞둔 그런 시점에 김혜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이재명이 없어도 다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집단적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렇게 당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개인적 비리를 당 차원까지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예, 이 보시면은 이 김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을 지냈고 20대에 부산 연제구에서 이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 보시게 되면 예, 예,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 예, 이재명 당대표가 퇴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시점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상당한 소신파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대개 우리가 직위를 갖게 되면은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상황 같으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당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게 의사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이재명 씨는 참 특별한 인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과 자기 운명을 동일체시키는 그런 차원까지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봤기에 그러면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무슨 말을 했나 보니까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지역구에 있던 계양을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갔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방탄을 하게 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1야당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중요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법만능주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 명확한 여러분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한 어떤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아마 국민들 가운데 현재 이재명과 여러분들 완전히 운명 공동체를 하겠다, 이런 민주당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공당이 저럴까, 뭐 그런데 공당이 그럴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정당이 부정선거를 거의 주역이니까.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민주당이 선거 사기의 주범이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모든 공직선거마다 표를 도둑질하는 주체가 민주당 후보이고 표를 빼앗기는 주체가 국민의힘 후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니 가해자가 범죄자인 거죠. 주범인 거죠. 검찰 수사하기 전이라 다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모든 선거마다 다 표를 왕창 뭡니까? 도둑질하는 주체가 민주당이 될 수 있냐 이야기죠. 정치인이 과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개인 비리에 전부를 걸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것은 선거 사기를 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능히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친다는 것은 어떤 정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뭡니까? 부정선거를 단행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검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 사람들이 그 당론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뭡니까? 완전히 그냥 기각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검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나는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왜 팔아먹겠습니까? 선거 사기를 치는데. 선거 사기를 친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과 필적한 겁니다. 6.25 전쟁은 전선이 명확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헌정 질서를 침탈하려는 행위지만 선거 사기는, 선거 부정은 뭡니까? 내부의 적들에 의한 헌정 질서의 중단과 헌정 질서의 붕괴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하도 개판이니까. 그러나 검찰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알 수 있죠. 왜? 어떻게 당신들은 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표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냐. 어떻게 뭡니까?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맨날 공직선거만 하면 표를 빼앗기는 척이 되냐. 그러니까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는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아주 빼지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치인의 과오도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또한 정치인이 어느 정도 뻔뻔하다고 해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조국 한 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명이 바뀔 수도 있고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일당이 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바른 이성과 양식과 양심을 가지면 부정선거를 안 저질렀을 겁니다. 올바른 이성과 양심과 상식을 갖고 있었으면 이재명의 개인 비리를 민주당 차원의 뭡니까? 방탄 문제로 끌어들이지 않을 겁니다. 제정신들이 다 아닌 거죠. 정신들이 그냥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지금 이재명을 위한 방탄 정당이 된 것은 딱 한 번만 더 해먹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왜 합니까? 여러 번 더 해먹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놈의 욕심 때문에 개인도 여러분들 신체를 망치고 단체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겁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구한말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구한말에 고종이라는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운명을 이름 재촉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가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검찰 수사가 검찰에 출두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묵빈권을 행사하고 일체 뭡니까? 진술서를 보십시오. 진술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일체 뭐죠?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망상의 끝이 어디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세상이 워낙 악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지 시민의 입장에서 두고 봐야겠죠. 김혜영, 또 다른 김혜영이란 분이 계시네요. 이분 말씀이 우연히 제가 김혜영 국회의원을 검색했더만은 이분이 또 떴습니다. 지금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꿈을 접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만족하고 공직을 마쳤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는 물론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등 모두 남욱 배를 두드리며 살 수 있었을까? 예. 예. 욕심이라는 것이 뭐 제어되기 힘드니까. 그 당시 참 여러분 아쉬웠던 것은 2021년이죠.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야, 저 정도 가면은 그냥 조국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접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거든요. 그냥 조국 씨가 저 정도 사태가 되면 그냥 다 던져버렸으면은 최소한 가족들은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리란 것이 뭔데, 그게 자리란 것이 그냥 뭐 그냥 그 자리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건데, 가장이 되면 가족을 먼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 아마 본인도 아쉬울 겁니다. 본인도 그때 그냥 내가 그 자리란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렸으면은 딱 거기서 그냥 멈춰서고 더 이상의 뭐 그 사람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은 없었을 건데 참 안타까웠죠. 야, 저때 그냥 저걸 그냥 털어버렸으면 되는데, 이재명 씨도 이렇게 숨겨놓은 게 많았으면은 그냥 여기 딱 접었으면 뭐 평생 먹고 살 걸 확보했으니까 잘 살았을 건데, 대권에 그냥 도전하면서 이 김혜영이라는 분이 김기현 특보를 맡고 계시는 분 같은데, 이 글을 올린 게 또 올랐기 때문에 참 사람이 후회하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의사결정을 조신 안 하면은 실수를 하는 거죠. 타인에게 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뭐 크고 작은 그런 실수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를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치명적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소위 악과 사악함의 끝이 어떤 식으로 종결될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니까 한 건마다 돈을 받았네요. 네이버가 40억을 후원을 했는데 오늘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이렇게 알려진 걸 보니까 참 조폭들의 자리시하고 어쩌면 저렇게 같을까 착실하게 받았네요. 민원이 한 건 한 건 여러분 해결될 때마다 네이버가 10억 원을 갖다 바쳤네요. 그게 참 너무나 그냥 40억을 그냥 주고 뭐 턴키 베이스라고 합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린 것이 아니고 민원 한 건 한 건마다 돈을 갖다 바치고 문제를 해결했네요. 이재명 네이버의 청탁 대가로 40억 원에 합의하고 해결될 때마다 10억씩을 네이버가 이재명 측에게, 이재명 측이라고도 성남FC 후원금으로 내놓았다.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이런 네이버, 차병원,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이 뇌물을 제공했고 그 액수도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해줬다는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이겁니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가지고 자신들의 민원이었던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자동차 진출입 변경 등 청탁이 성사될 때마다 한 건마다 10억 원씩 4차례에 걸쳐 성남FC에 돈을 갖다 바쳤다. 이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제가 참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건 해결될 때마다 10억씩을 갖다 바쳤네. 네이버가 성남FC에 건넨 40억 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윤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거쳐서 성남FC에 전달됐다. 검찰은 불법 뇌물을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꾸몄다며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받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이 저소득층 부채 탕감 운동을 표방하는 희망살림을 경유해서 정치적 성과를 포장해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러분, 평등한 아름다운 사회가 여러분들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세기에 소위 좌익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완전히 특권 계급이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특권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좌익들이 영구 집권과 장기 집권을 꾀하는 목표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해먹자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통 시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많은 활동들이 시장에서 결정될 때 그나마 기회의 균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정치 권력을 좌익들이 장악하게 되면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해먹자. 부정선거 왜 합니까? 우리끼리 잘해먹자. 사전투표 조작 왜 합니까? 우리끼리 잘해먹자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잘해먹는데 가장 싸게 신속하게 안전한 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인 거죠. 딴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젊은 날에 본인들이 가졌던 무슨 뭐 사회주의 이념이나 이런 것은 다 쓰레기통에 여러분 세월과 함께 다 쳐넣었을 것이고, 지금 오로지 남은 것은 한 살이라 젊을 때 좀 해먹을 게 없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냥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해먹을 수 있는. 여기 공박사님 오늘은 소년 같아 보이십니다. 혹시 아드님이 대신 나오신 건 아니겠죠?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이 양복을 좀 입고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분위기를 좀 쇄신하겠는데, 뭐 이렇게 이 사람들 뭐 다 이렇게 해 먹는 겁니다. 해 먹기 위해 가지고 다 정치도 하는 것이고, 검찰은 네이버가 2014년 분당구 구미동에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을 시도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 등이 청탁을 주려는 대가로 네이버에 50억 원을 성남FC에 내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당시 네이버 대외협력이사였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가 지역구인 김태년 의원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네이버의 민원을 부탁했다고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가 구미동 부지를 네이버에 매각할 경우 네이버의 구체적 기업 방안을 원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네이버 측이 윤영찬 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했다. 당시 아마 뭐 네이버의 대외 담당 무슨 부사장인가 뭐 이런 것을 아마 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지말이란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전혀 자진해서 광고비 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선 광고비로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웬만한 상장기업의 1년 영업이익금 이상을 광고하는 미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광고비가 아니고 청탁과 인허가를 들어준 대가 뇌물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들어준 대가의 후원금에 가깝습니다. 어느 시민구단이 한꺼번에 50억씩 후원을 합니까? 통상 광고비라면 매년 1억 원씩 5년 혹은 10년간 광고를 합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증거들, 팩트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볼 때 이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한 시민이 아주 유식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보니까 이재명 네이버 청탁 대가로 40억 합의, 해결 때마다 10억 원씩을 받다. 이재명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핫살에 맞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참 잘하네요.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편지를 했다. 이재명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냐. 개인 비리 방탄에 당 민주당을 총동원력을 내겠다. 아마 오래전에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원로들이 보게 되면 야 정말 대책 없는 양반이구나. 민주당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돼버렸을까. 그렇게 한탄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네. 고민정, 광진구 어리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 중랑구 어릴 겁니다. 서영교 중랑구 갑, 정청래 마포구 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값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서울의 49개 선거구 가운데서도 관악구하고 마포구입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 마포구일 겁니다. 50%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았던 100장의 사전투표지 가운데 50장을 그냥 먹은 겁니다. 예. 나머지 사람들은 다 35%씩 예. 이 뭐 후원금을 받은 거죠. 예. 어떻든 뭐 사진을 보니까 나오네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들한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것은 자 그러면은 보통 시민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에 따라서 구속이 될까?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되는데 아마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야 이게 뭐 어떻게 처리될까 이렇게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조를 하겠는데 구속될까?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2%가 이번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아마 부결을 시킬 것이지만 구속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 구속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2월 27일 날 제가 달력을 보니까 월요일입니다. 본회의를 합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포결이 2월 27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당론으로 부결을 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홍근하고 그다음에 주호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국회에 제출되면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가반수 출석에 출석원 가방의 찬석으로 가결을 시키는데 현재당 민주당이 국회 가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으면 체포동의안을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단독으로 부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장은 기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방송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실시해 봤더만은 설문조사에서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권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만은 12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실제 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 10%입니다. 10%. 둘 번째는 구속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62%입니다. 62%. 이렇게 보시죠. 62%입니다. 보시죠.
62%고 조금 계시죠. 62%고 그 다음에 구속이 무난하게 될 것이다 26%, 잘 모르겠다 1%죠. 가장 압도적인 다수가 구속이 되겠지만 상당한 진통을 거친 다음에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27일 날 본회의에 붙이게 되면은 아무도 민주당이 이것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아마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속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남자들은 보면은 피부를 많이 보게 되는데 피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심석이나 심적 상태 같은 경우를 많이 힘들기는 힘든가 봐요. 어쨌든 참 특별한 사람이고, 이 양반의 그런 소위 성남시장 시절의 그런 혐의가 어떻게 입증돼서 처리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한국인들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워낙 많은 줄줄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 리정기 님이 말씀하신 건 이번 건이 부결되고 다음 건 백행동 쌍방울 건 구속영장도 부결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 건도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가 입을 열게 되게 되면은 또 다른 그런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같은 부분들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정도 변경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항명 의사를 밝힌 공무원이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정권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바뀌어 가지고 다음에 결재권자도 다치지만 결재에 응한 실무진들도 반드시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내용을 성남시 과장이 끝까지 거부를 했네요. 백행동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좌천을 시켜버렸구만. 일반 분양이 업자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는 실무진으로 사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좌천을 시킨 그런 일들이 밝혀졌네요. 분명히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전 성남시 과장, 백형동 임대에서 일반 분양 계속 반대하자 좌천을 시켜버렸다. 이 전 성남시 과장인데 어디로 지금은 공무원. 백형동 개발사업 특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0%였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추는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대했던, 그럼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개발 이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100%는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춰버려 90%를 상업용으로 개발해서 팔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이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대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A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종 결재 이후에도 2차례가량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좌천시켜버린 거죠.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성남시는 벽형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 주면서 연구개발센터 부지 일부와 건물기불 체납, 100%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 확보 방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R&D센터 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하던 이유로 건물 대신 R&D센터 부지 전체를 기부 체납받는 방식이 제시됐고, 그러자 민간 사업자 측은 기부 체납 규모가 늘었으니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게 해달라. 이에 성남도시계획과는 2016년 1월 민간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A씨의 협조 결재를 요청했다. A씨는 공공을 위한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해주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다. 결재를 거부했다. 그러자 도시계획과 실무자는 이 보고서에서 A씨의 협조 결재란을 빼고 시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내자 자천 발령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엉망진창이 일어난 겁니다. 성남도시계획관은 또 본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웠겠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 딴 거 없습니다. 좌익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선거 부정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잘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해먹는 게 도움이 됐으면 중국하게도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 따위는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좌익들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특성인 거죠. 우리가 남이가 딴 거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은 우리끼리 이익을 나눌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선거 하나 이런 도둑질을 하는데 나라를 왜 팔아먹지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대한조작국으로 바꾸는데 중국의 속국으로 왜 못 팔아먹겠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죠. 선거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 속국으로 가는 겁니다. 공 박사님 과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들은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겁니다. 감사원은 일반 분양 전환으로 민간 사업자가 최소 256억 원에서 최대 641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가운데 일부는 먹었겠죠. 로비스트 했던 뭐 무슨 전 하우징 개발 대표가 측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도란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한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한테 일부를 뭡니까? 되돌려받는 식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계속 특혜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지분의 절반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성남시가 이 정도인데 이런 양반이 권력을 대권을 잡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끝까지 뭡니까? 나라가 죽든 살든 시리아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초토화되더라도 권력을 안 내놓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유일하게 권력의 제어 시스템을 가동시킨 것을 완전히 뭡니까? 수류탄 핀을 다 뽑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15 총선 관련해서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것은 이제 오늘 내일 내가 탈구를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서울 전역 49개 선거구에서 한두 개 좀 빼고 모두 다 10,000표 이상을 조작을 했는데 10,000표 이상 조작하면 이길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이 선거 도둑놈들 못 잡으면 나라 골로 가는 겁니다. 제어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겁나겠습니까? 문정권에서 봤지 않습니까? 위치 추적하고 집에 찾아가고 압박하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 고소고발하고 그런 짓들을 뭐 그래 다행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뭐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거죠. 이재명이 됐으면 이 책 출간 못했을 겁니다. 채널 당장 폐쇄를 해버렸겠죠. 도둑놈들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기 때문에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당선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책을 이재명 치하에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차에서 낼 수가 없는 거죠. 도자만 나오면 뭡니까? 잡아갔을 건데. 나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했죠. 이 세상은 앞날을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한치도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경고하고 제가 외치는 것이 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100% 실현되는 것은 제가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치는 거죠. 세상 앞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걸 어떻게 이런 개런티를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졸지에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이 참 이 보면은 희한한 그런 사건에 의해 가지고 훗날 되돌아보게 되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그 회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유동규처럼 돌았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성태가 만정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진절머리를 내고 완전히 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대북 송금은 대장동이나 백현동과 달리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나게 여러분들 위력적인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슈인 거죠. 이 건이 여러분들 크게 폭발할 수가 있는데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여러분들 태국인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귀국할 때만 하더라도 간을 받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하고. 그런데 지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계속해서 존댓말을 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형 동생으로 20년 이상 이화영 씨하고 내가 같이 지내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면을 완전히 싹 갈아버릴 수 있냐. 정치인이 정말 무섭다. 대질신문서 어떻게 당신 저럴 수 있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대북 송금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쌍방울의 개인 기업 입장에서 추진한 것이지 우리는 일체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 무섭다 하기보다도 야 이게 뭐 완전히 나도 왕년에 이제 한 가닥 한 사람이지만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죠. 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대질신문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계속 김성태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돕기 한참 전부터 두 사람이 형님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자 김성태 전 회장이 배신감을 강하게 나타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이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한순간에 돌아서 버린 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네. 저것들은 금수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이 학을 뗀 겁니다. 조폭 세계도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세계 김성태 씨가 잘 알 테니까 야 정치인들은 너희는 조폭보다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사지만 야 이거는 잘못하면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뱃속까지 김성태라는 사람이 드러내겠구나 그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을 추적하는 검찰로서는 뭐죠? 대형 호재죠. 대북에서 큰 게 터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질신문 4시간 가까이 진행된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시종일관 김성태 전 회장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존댓말을 썼다고 한다. 한참 동안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년 가까이 당신하고 내하고 형님 동생으로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다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속으로는 이것들이 인간도 아니네, 이것들이 짐승이네, 아니 니하고 내하고 20년 동안 호영호재하며 지냈는데 당신 그렇게 안면 몰수할 수 있냐, 너가 인간이가 조폭들도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오래 알게 됐네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알게 된 것이 2004년 정도, 서울 중랑구 갑 지역구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김성태 전 회장과 친분을 맺으며 형님 동생 사이가 됐고, 또 이 세계는 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한 살이라 말하면 성님 이렇게 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1963년생이고 김성태 전 회장은 1968년생이니까 성님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이 떨어지고 나니까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줬겠죠. 이 사람들이 또 그 세계는 또 나름대로 그런 의리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리라고 생각했는데 김성태 씨가 4시간 대질신문 하면서 이런데 보니까 이화영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야, 인간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너가 인간도 아니란 것을 내가 아는 이상 너가 함께 협조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불 거라는 겁니다. 술술. 술술 불 거라는 이야기죠. 예. 대질신문을 마친 뒤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정치인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날 같은 자리에서 사자 대면을 했던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엽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 그런 취지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열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의 국외 도피 기간 중에 현지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박모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6대의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알려졌다. 이게 다 이제 불겠죠. 다 불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영역, 대권 도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북한의 방북을 위한 모든 작업 내용들이 김성태 씨의 입과 포렌식 결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상에 밝혀지겠죠. 조응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큰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발 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사범과 관련된 일이지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가고 때는 때대로 가고 다 당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오랫동안 다 숨기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을 생각했지만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이고 선거 사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 데이터를 누가 여러분들 밑바닥까지 파헤치리라고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 조작범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종로구 이낙연 몇 표, 황교안 몇 표 이렇게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느 미친놈이 뭡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오죽할 일이 없어 이러면 그거를 분석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미친놈이 있어가지고
그 미친 사람이 뭘 한 겁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니까 죄다 뭡니까? 쓰레기들한 거 아닙니까? 쓰레기. 죄다 만든 숫자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숫자를 안 만들었으면 뭡니까? 감방에 쳐넣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꼼짝없이 말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놈이 뭡니까? 그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감히 분석하리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그냥 세상에 까발겨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이고 선거 사무를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보니까 죄다 쓰레기란 거 아닙니까? 죄다 만든 숫자란 거 아닙니까? 죄다 조작한 숫자란 거 아닙니까? 그 짓을 한 겁니다. 그 짓을 고발하고 보고하는 것이 대국민 보고서가 이름 지금 보시는 도둑놈들인 겁니다.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선거 숫자를 만들면 되니까.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여러분들 무슨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대법관들이란 인간들이 뭡니까?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그렇게 할 겁니까? 숫자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숫자 만든 놈들을 찾아내자는 거 아닙니까? 예? 공병호와 이런 제야 전문가가 이런 주도하고 있는 도둑놈들 시리즈란 게 딴 게 뭡니까? 숫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자들을 찾아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는지 메인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임시로 이런 빌려가지고 잠시 사용하는 플락시 여러분들 컴퓨터 서버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부여군 청량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오류 오작동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해 가지고 오류 오작동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지 마음대로 뭡니까? 득표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정진석이하고 박수현이 붙었던 부여군에서.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측이야 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도둑놈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이민정책 하나만 바꾸더라도 뭡니까? 예? 이 친구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민정책을 친중적으로 이런 바꾸게 되면 한 100만 200만이 1000만 2000만 한족이 오죽 사람이 많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입 쳐닫고 있는 인간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입을 쳐닫습니까? 한 번 더 해먹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한 번. 그 인간들이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하고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다 이재명께 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해먹을 도 없기 때문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고 그 인간들은 뭡니까? 그런데 한 번 더 해먹을 필요도 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들 입을 쳐닫고 있지 않습니까? 한심한 인간들인 거죠. 한마디로. 나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끝이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사람은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정도를. 바른 길을 그려야 되고 예? 이완용이가 여러분들 세세손손 잘해먹을 걸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제 치하는 36년이 끝나고 지금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다 숨기겠죠. 그런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인생 깁니다. 때로는 짧지만 오명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리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시계,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시계가 1년 2년에 거치게 되면 5만 종류의 뭡니까? 죄를 다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시계가 내가 가는 날이 지금부터 몇 년 정도 남았으니까 최소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시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죄 안 짓는 겁니다. 내가 선거 문제를 왜 다루냐?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공병호 TV는 모든 성장이 다 중지되고 모든 광고가 거의 다 떨어진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파 유튜브들 보시기 바랍니다.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나온 것을 하나 소식 전하는 우파 유튜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 결국은 사람은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3, 40년을 보고 그래도 사람이 한 번 나사 살다 가는 건데 오른쪽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을 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뭘 합니까? 그냥 돈벌이 수단인 거죠. 뭐가 있습니까? 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성태가 불 것 같아요. 제2의 유동규처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여러분들 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차장을 모른다는 말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김성태가 사자 대질신문에서 20년 동안 알아왔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혀 뭡니까? 대북 사업을 위한 대납권을 인정 안 한 걸 보고 완전히 뭡니까? 속으로 그냥 뒤집어질 겁니다. 저 인간들이 조폭보다 훨씬 질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겁니다. 김성태가 본격적으로 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사채업을 해가지고 뭐 시세 조정이나 이런 지저분한 일에 많이 관여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저분한 일은 옳은 일은 아니죠. 오늘 보니까 이 코스피 상장기업인 쌍방울을 사실상 자기 자본 없이 인수한 세력이 경영진으로 들어가고 그와 동시에 주가 조작 행위에 들어갔다.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그룹을 인수한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당시에 이런 공소장을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뭐죠? 시세 조작을 했네요. 그래도 이거 보게 되면 참 대한민국 한심한 나라입니다. 수백억의 시세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더라도 잠시 간방에 들어가 보면 되는 겁니다. 좋은 변호사, 정관 변호사 써가지고 하면은 금세 나옵니다. 그러니 나라라는 것이 형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수백억의 시세차, 제가 볼 때 이 정도 여러분들 오늘 무슨 뭐 코인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젊은 친구가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사기 혐의로 이렇게 피소가 됐던데 그 친구가 미국 법정에서 뭐 수십 년 맞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겁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세 조정이나 이런 자본시장의 시가 조작에는 음하게 다른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이재명 정도가 되면 미국이란 나라는 뭡니까? 벌써 감방에 집어넣고 뭡니까? 아마 수십 년 행량을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기를 치더라도 뭡니까? 경미한 잠시 이름 있고 돈 좀 많이 주고 이런 괜찮은 변호사 쓰면 검색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법 1심의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유일하게 징역 5년 실형의 추징금 4억 9,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부분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람이 벌어들인 것이 347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수백억 400을 벌었는지 500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징금이 뭡니까? 5억도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선거를 이름 때리 조작을 하더라도 수사 한 번 안 받는 겁니다. 개판인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라가 아닌 겁니다. 300억 여러분 이상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리더라도 대법원까지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냥 추징금이 한 5억인 겁니다. 혼 전신에 뭡니까? 조작이 일상화된 나라가 된 겁니다. 쌍방울 지분과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전후 이루어진 1차 시세 조정 혐의로 259억, 2차 시정 조미료 27억, 3차 59억 이런데도 뭐죠? 추징금은 뭡니까? 5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떻든 이쪽에 빠꾸미 모양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사퇴를 했으니까 뭐 이런 세계를 잘 알겠죠. 또 조폭도 꼈을 거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아마 또 이번에는 전환사채 허위공시로 아마 이번에 9년 만에 또 법정에 서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저분해가 돈을 모은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김성태 지금 저는 눈에는 딴 거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골로 가든지 이여항이가 고도 가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 회사를 살려야 되는 거다. 회사를 살릴 수가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다 하겠다. 지금 그게 이름 김성태일 겁니다. 왜? 바닥부터 올라가지고 그 쌍방울까지 인수했으니까 얼마나 험난한 길을 올라갔는데 그거를 잃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적극 여러분들 검찰에 협조를 하겠죠.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휴대전화 6대의 비밀번호를 풀어 다 공개했겠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2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금고직이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을 잃는 매제일 겁니다. 김모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의 3년치 장부와 수첩 일지 등을 확보해 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협조가 나오면은 뭐 상상까지 다 나오겠죠. 이게 큰일인 겁니다. 이거를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일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월 19일 날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상상 못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대장동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김성태가 부는 겁니다. 김성태가. 제2의 유동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정치 이야기에서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